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조국 혁신당 네.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가 개시되고 한 5년여의 시간이 흘렀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된 상황이었었죠. 2년형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제 조국 의원이 이제는 전 의원이 된 거죠. 예, 상고를 했지만 상고심은 법리 판단에도 오인이 없고 양형도 다퉜는데 양형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법률시민 대법원에서는 양형이 10년 이상이 아닌 이상은 양형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의원직은 자동 이제 박탈이 됐고요. 국회법에 이런 결격이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는데 이런 유죄형을 선고받고 그것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선거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은 박탈되게 되고요. 이로써 차후 다른 그 비례대표 순번 차기 후보자가 이제 비례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의원직 승계에도 좀 시간이 걸릴 맞습니다.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번 주말에 있을 이제 탄핵안 표결에도 좀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는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비례의원과 관련해서 승계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3에서 5일이 걸린다고 해서 그 사이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모수는 299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9명과 관련해서 한 표가 정말 지금 당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토요일 날 5시에 표결에 붙여지기로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급박하게 지금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국가 원수는 대통령, 누구의 말일까요?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정책 결정권자인지 묻는 질문에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국 안정 방안을 일임받았다고 밝힌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담화에서 외교를 포함해서 뭐 대통령의 업무 배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는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에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대단히 명시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내지 사고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코너에 몰렸다라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당의 정권을 일임하겠다라는 말로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어요. 거리 내지는 사고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거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사망인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헌법 주석서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말 사고를 당한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해외에 장기 출타인 경우, 그리고 탄핵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이선으로 물러났다고 했을 때 바로 총리와 집권여당의 대표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외교부 당국자가 지금 왜냐하면 외교 수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 정상들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기 때문에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현재도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유사한 답변이 국방부 차관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법적 권한 등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권 여전히 대통령한테 귀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외교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 모두 현재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속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이제 여당과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떤 담화문과 별개로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최종 권한이 여전히 이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건데요. 지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사권도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전국이 맞습니다. 흘러가도 되는 걸까? 좀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대통령의 직무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법적 방안은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이 국회에 가결되는 순간 직무집행은 정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이 선으로 후퇴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광경을 사실 목도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재가를 했어요. 사임한다는 부분과 관련한 결재를 했습니다. 면직 재가를 했고 또 진실화해 위원장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명된 사람이 현재 만약에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가장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되는 헌법재판관의 처형이에요. 자신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지금 처형으로 맞습니다. 알려지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뇌물 아니냐. 물론 이제 법리상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이게 직을 이용해서 자리 보존을 하려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이런 탄핵과 관련한 직무 집행이 더 필요하다고 야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을 보면 핵심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이 부분은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탄핵과 관련해서도 좀 여건조차 술렁이는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헌법이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어떤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지위가 유신 헌법 때 도입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이제 과거의 어떤 유신 체제의 좀 폐해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예. 사실 문재인 전 정부 때도 이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헌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 87년 민주체제 이후에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뭐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5년 동안 거의 제왕적으로 이게 국무총리의 권한이 헌법상 명시돼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모호합니다. 그리고 실권이란 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선 후퇴한다고 하면서 책임 총리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보완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은 분산되고 서로를 상호 견제하는 게 건강한 민주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이 국면에서 개헌 얘기, 임기 단축 개헌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논의됐던 흐름을 보면 4년 중임제로 바꾸되 우리나라가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선거 치르면 또 그 다음에 총선 치르고 그 다음에 대선 치르고 그냥 집권 내내 선거를 치르는 중간 뭐 평가 성격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만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와 대선 일자를 맞추자는 제안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단축하고 지방선거랑 맞추게 되면 그게 2026년 6월 3일에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하루라도 버티기 어렵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2026년도 이런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상 논의가 힘을 받긴 어려운 것 같고 다만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되 이게 양립 불가능한 논의는 아니거든요. 개헌 논의가. 그럼 이 기회에 4년 중임제 등등과 관련한 어떤 개헌 논의는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라서 사실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좀 이제 그 좀 가라앉은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제왕적인 대통령 제도의 어떤 폐해라든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계엄 위한 인사 퍼즐.
국방부 등의 주요 인사 교체에 대한 얘기로 좀 들리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사 교장 교체는 계엄을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과 정영균 전 육군 사관학교 교장의 재임 기간이 굉장히 좀 짧은 맞습니다.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규백 의원은 이제 국방위에서 굉장히 활동을 오래 했었고 이제 국방 전문가라고 칭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지금 이게 계엄이라는 건 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를 제외한 사법부와 정부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군이 어떻게 채비를 했느냐. 지금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만 불러서 내가 경고성으로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하고 국민들한테도 야당이 얼마나 발목 잡기를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좀 결단을 내렸다. 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합참 차장 같은 경우에도 52일 이 정도만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체하는 게 네. 이른바 계엄과 관련해서 뭐 방첩사 뭐 이런 부분 특전사 다 교체하는 게 대통령의 어떤 직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 이런 인사도 사전에 사전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교장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좀 젊은 층으로 바꿨는데 전임자의 임기가 1년도 채 되지가 않아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어떻게 보면 돌출적인 인사가 이번 계엄을 대비한 하나의 흔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수사 범위에는 좀 포함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또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 아주 그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은밀하게 각급 부대와 인물에게 이 지시를 내렸다 이런 증언들이 또 지금 속속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를 보고 알았다 뭐 이런 네네.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다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 소환 조사에 응했을 때 했던 진술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인형 이제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계엄 이야기를 그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또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정도 사안이면은 이제 뭐 계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말이 나오긴 했지만 본인은 무게감을 갖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본인의 자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용어가 그 당시 논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최초로 이 계엄과 관련해서 당시에 동원되는 여러 이런 주무 책임을 담당하는 사령관들이 이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모인 거예요. 이 모인 의도가 뭐냐. 그리고 인사 라인도 사실 수상하고 그렇다면 계엄을 대비했다라는 이게 내부 제보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굉장히 유력한 제보에 의해서 네네네. 이제 8월쯤에, 폭로하는 거라고 네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군이 움직일 리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속속들이 수사 상황이 타전되는 걸 보면 미리 인지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동원됐던 건 맞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담화에서 소수 병력을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네. 지금 군이 투입된 군의 숫자만도 1000명대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이제 자진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 체포했었고 지금 구속을 한 상태인데 특수전 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지금 검찰이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검찰과는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 영장을 좀 발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을 때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내란죄 어느 이제 업무를 담당했느냐와 관련해서 주요 임무 책임자란 취지
취지로 검찰이 영장의 청구서에 적시는 했었고요. 또 하나의 법리적인 쟁점은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이, 왜냐면 인신 확보는 검찰이 했고 새벽 1시 반에 네네. 검찰로 본인이 자진 출두했다가 긴급 체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가 법리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법률신문에서도 여러 법조인들을 인터뷰했는데 네. 이제 법원에 오래 계셨던 변호사도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부패, 경제 등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부패 범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네네.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이제 경유해서 내란죄까지 가져가겠다는 건데 내란죄가 훨씬 형도 높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면 영장을 발부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영장실질은 기본적으로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엄밀한 증거 현출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정식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받을지는 좀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 군 내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경찰 국수본과 함께 꾸리겠다 하면서 검찰은 네, 좀 배제를 한 부분도 사실 법리적인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행보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이제 그 다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좀 부를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수사는 가장 큰 핵심을 인신 확보를 한 거고요. 그러면 그 아래 그리고 그 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래는 이 계엄과 관련해 동원됐던 지휘관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전부 다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계엄권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의 한 명한테밖에 없어요. 그건 대통령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은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본인이 했다라고 해서 했다라는 판단을 법적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수사는 너무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는데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네네. 이 압수수색의 대상인 이 시설의 책임자가 승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비한 증거만 확보됐으면 증거인멸의 좀 우려 또한 높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체포영장에 의하면 체포든 긴급 체포든 공수처에서는 그럴 의지를 이제 공수처장이 드러내기도 해서 인신 확보까지 수사기관이 나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도 사실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수사의 어떤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상계엄령 사태 당시에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경찰이 경찰 수뇌부를 이렇게 그 신병을 확보한 일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검찰 이 정권 들어서 수사한 그런 행태를 봤을 때 믿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권도 없지 않느냐라는 불신이 있고 경찰에 대해서도 당신들 조직의 수뇌부가 다 입건된 상황 아니냐. 그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군검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군 지휘관들이 다 지금 조사를 받게 생겼으니까. 그럼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속도 내서 하는 수사 역량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이든 경찰에 중복 수사되고 있는 부분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한테 관할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응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규원 검사 불법 출금 김학의 씨 했다란 이유로 검찰에서 수사할 때 공수처가 사건 보내라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았어요. 검찰이 그냥 직접 수사하고 직접 기소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면 어디가 키를 잡고 하는 게 그나마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은 이 정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태도를 많습니다. 봤을 때도 의지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단히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현천 씨라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령관 계엄 문건이 나왔었습니다. 그 계엄 문건이 왜 또 화제가 됐냐면 그 계엄 문건 그대로 이번에 계엄에서 했거든요. 네네. 보통은 군 통수권자 바로 2인자는
합참 의장이에요.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을 시켰거든요. 네네. 그게 과거에 계엄 문건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도 과거 계엄 문건에 나왔는데 현실화됐습니다. 그 조현천 씨에 대해서 무혐의 줬던 게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신뢰는 상당히 얻기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법률적으로 수사 개시 권한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찰이 이 수사는 키를 쥐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총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참. 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그 주도권 경쟁을 하는 모습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좀 마음 좀 뿌듯하게 바라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실까요? 대통령이 고3보다 3권 분립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네, 굉장히 이거 뼈아픈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한 부산 여고생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이렇게 또 당당하게 맞습니다.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인식을 이 여고생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계엄은 대통령이 권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국가 비상시국이어야 돼요. 전시 아니면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어야 됩니다. 본인이 비상상황으로 인식했다고 비상상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런 불법 계엄으로 비상상황이 초래됐죠. 그리고 심지어 적법한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부는 이 통할 아래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을 저는 국민들이 목도했다라고 보고, 지금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 계엄이란 게 현실에 내 눈앞에 펼쳐졌다는 취지예요. 그렇다면 아마 보수정당 젊은 층들이 계속해서 지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386, 486, 586 나이가 계속 거듭되면서 기득권화된 거 아니냐 비판이 있었죠. 젊은 세대가 굉장히 강한 이런 비판 목소리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적 선택지를 젊은 층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지연될수록, 그리고 정확한 선택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의 외면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여고생이 했던 말 중에 저는 좀 마음이 좀 뭉클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침묵 속에서 억압을 용납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나라를 지켜왔던 건 늘 약자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오래 걸린 적은 있어도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뭉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현재 이제 시국에 대한 쓴소리,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국의 대학교, 뭐 교수진, 그리고 대학생 단체들이 시국 선언 발표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5만 명이 또 시국 선언에 동참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 정치단체들도 이 현장에 나옵니다만, 해외 외신에서 조망하고 있는 것도 아이돌 응원 야광봉을 들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돌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다. 이 부분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건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위기이고 극복할 수 있다. 제가 집회 현장에 나가신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탄핵 부결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는 투표 불성립이었어요. 아예 정적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요. 표결 자체를 좀 무산시켰던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좀 많이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던 시민분들이 굉장히 낙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장년층이 낙담하는 사이에 이런 젊은 10대, 20대는 괜찮아, 우리 또 할 거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건데 우린 진 게 아니다, 이길 때까지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뭐 대학생, 시민단체 이런 깃발 아래 모이는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이를테면 아주 재미있는 문구들, 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슨 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정치를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걸 그렇게 좀 재미나게 좀 표현하는 시민들도 모이고 있어서 아마 진짜 이번 주 토요일이 하나의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또 한국인의 어떤 저력 같은 게 많이 좀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윤 대통령 네 번째 계엄 사태 대국민 담화, 여 이탈표 확대 가능성은?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또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기차 이제 대합실에서 많은 또 국민들이 탄식을 터뜨리는 걸 들었거든요. 예, 현장에서 들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긴급 기자 간담회가 이제 그 담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 사실 그 당시에 그 시점에는 시시각각 한동훈 대표 입장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긴급 뉴스로. 그러다가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 계속해서 출근을 안 하다가 출근을 했고 영상을 녹화를 하고 돌아갔다. 그 내용은 계엄과 관련해서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의아했던 게 갑자기 중국인이 드론으로 뭐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첩죄로도 처벌하지 못한다. 이러고 중앙 선관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에 흔적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선관위도 간 걸로 지금 맞습니다.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보다 더 많은 군을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뭐 체포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선관위 직원들 압수를 했습니다. 이걸 반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군에서 법무관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위법하다고. 그래서 이 명령을 어겼다라고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간첩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국회 때 간첩법을 지금의 간첩법은 북한만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더 확대해야 된다. 그때 반대 입장을 냈던 건 법원 행정처였어요. 왜냐하면 국가기밀보호법과 관련해서 이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법의 정합성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간첩법의 범위만 넓히게 되면 이게 동맹국도 있고 우호국도 있고 근데 동맹 우호국의 정보가 넘어간 경우와 또 주적인 국가와 반주적인 성격의 국가 지금 주적은 북한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적대국으로까지 확대했을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를 위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몰각하고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대단히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팩트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판단은 이렇게 무모한 헌법 유린적인 상황을 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인식에서 계엄을 선포했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목도했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설명은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는 걸 자백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하는 그 판단에 저는 크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멘트 중에는 그 전날에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얘기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법 이론상으로 이 통치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기에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위헌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궤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법원이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란 국가의 통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심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 그래서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실무자인 장관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나왔거든요. 이른바 사법자제론입니다. 정치 영역에 하나하나 사법적인 단죄를 되는 건 정치는 기본적으로 내치가 있고 외치도 있고 또 대북 관계도 있기 때문에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이럴 때는 사법부가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고 해서 후보자들이 TV 토론을 할 때 직문즉답을 하는 이런 와중에 아주 현미경을 들이대서 이게 좀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거짓,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 상황과 지금 불법개혁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불법송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북송금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정치행위, 통치행위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북 관계를 모색해야 되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자금 지원 같은 것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사법적인 단죄를 그대로 들이대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엄은 군합발을 신은 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계엄법에는 설사 계엄이 정당해도 국회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5.16 내란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받았을 때 국회를 봉쇄하고 폐쇄했다는 게 내란죄의 근거로 작용을 네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사실상 본인의 법적인 방어선을 쳤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유효한 방어 논리로는 기능하지 못할 겁니다. 네, 이 담화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 퇴진이라든지 스스로 하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명백한 거부를 했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유력 보수지의 조간에서 대통령은 하야가 아닌 탄핵 쪽에 방점을 찍고 대비를 네.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오늘 다시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야 아니면 탄핵입니다. 네. 하야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내려오는 절차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TF팀까지 꾸려서 2월 하야, 3월 하야 뭐 여러 안과 관련해 그것조차 당론으로 합치된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좀 불필요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이 절차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국면을 일단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오늘 하야할 생각은 없다라고 한 겁니다. 대통령은 탄핵과 관련해서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시간이 거니까 아마 역공을 펼 수 있는 정치적인 여건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국면으로는 좀 펼쳐지기 어렵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다소 좀 당황을 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을 자백하는 어떤 취지였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윤계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제명이라든지 탈당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시계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국면 그리고 계엄 국면 때 굉장히 이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건 계속해서 번복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왜냐하면 이 계엄이 발동됐을 때 처음에는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저는 적시에 정확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헌 위법적인 대통령의 행위가 있으면 직무집행 정지하는 게 맞아요. 본인도 직무집행은 정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핵 말고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데 탄핵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본인에 대한 체포조 발동 이야기가 나오고 국정원 1차장이 사실상 대통령 측으로부터 들었다. 체포조를 한동훈을 잡아라. 그러니까 또 탄핵에 찬성한다는 탄핵 찬성 시사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당론에서는 계속 부결 방침이었죠. 그러다가 반대 입장. 이게 오락가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축출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고 비대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 이른바 친윤계, 대통령을 엄호하는 인요한 최고, 김민전 최고, 김재원 최고가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와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최고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건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 네네. 찐윤이라고 네. 지칭되는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축출돼서 속이 시원하다고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때 당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당대표직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이미 갖게 된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은 이 테두리로 계속 존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긴급담화 이후에 이건 사실상 내란의 자백과 다름없다라고 했을 때 고성이 튀어나오고 굉장히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리에 제소해서 탈당을 시키고 제명을 시키고 이 부분이 크게 정치적 의미도 없을 뿐더러 이미 너무 실기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그냥 내부 분란만 자초하는 선택지를 가져가는 부분은 정치 신인의 한계를 다시 한번 누정시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입장을 계속 번복하면서 맞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그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 권력을 쥐려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야 되고 본인에게 국민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본인을 잡으러 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탄핵 찬성, 그 이후에는 오락가락 이런 광경을 정말 시시각각으로 봤습니다.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정치인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이런 광경이 펼쳐진 게 아니라 최상병 특검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면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거라 그랬어요. 이게 총선에서 져서 동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말을 뱉었으면 전 책임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 못 보여줬거든요. 아마 정치적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좀 믿을 만한 정치인으로서의 네.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오는 14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 1차 표결 때는 이제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일단 표결 자체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도 상당수고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의원들도 좀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가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범야권, 지금은 이제 191석이 됐습니다만 8석 정도의 네. 의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김상욱 의원은 지난번에는 참석을 해서 당론이기 때문에 부결을 던지지만 내가 찬성하겠다. 더는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표단속을 하는데 지금 이 8표 이른바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민들이 봤던 모습은 투표함을 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네네. 개봉을 할 수 있습니다. 명패함만 열었죠. 그리고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어요. 의원총회가 아니라고 하는 건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국회법상 의원총회 등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본회의가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국민 이기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어떤 선택이냐. 지금 이를테면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으로부터 지역구에서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냐. 이것을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했다. 김재섭 의원의 사무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이 SNS로 긴밀히 소통을 하는 아주 신속하게 소통을 하는 의원이었는데 다 비공개로 전환을 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본인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국민의 여론에 지금 등이 떠밀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더는 다른 선택, 이것과 상반되는 선택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토요일에는 가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이제 지난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를 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야권 주도로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이게 거의 뭐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맞습니다. 이제 동시에 좀 가동이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이게 상설특검이라고 하지만 이미 법이 있는 거예요.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런 법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추천 맞습니다. 했을 때 그 대통령이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사 권한으로 인해서 또 사실상 거부를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설특검의 그럼 한계가 뭐냐?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에 이런 부분은 넘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뭐 법무부에서 그리고 뭐 법제처에서 대한변협에서 그럼 뭐 여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2명을 추려요. 그럼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어떤
형사처벌 규정이나 페널티가 있느냐? 전혀 없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무기한 이걸 해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법률 위반임이 명확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위법상을 하나 더 얻는다라고 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더 가중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일반 특검, 별도로 법률안을 내서 이 구성과 이 추천을 누가 할 수 있는 주체를 좀 야당 쪽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반 특검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그런 상황이 별도의 됐습니다. 어떤 특검보다도 상설 특검을 먼저 가동시키는 데에는 이제 좀 어떠한 그런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거부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총괄을 시켰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이 추천을 하지 않을 걸 전제하고 일반 특검으로 보완제 역할로 아마 일반 특검이 통과되고 그게 주축이 돼서 수사는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계속해서 세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지난 토요일에도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탄핵할 땐 빠져나갔죠. 왜냐하면 이 부결 요건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다 보니까 민주당만 출석하면 가결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어쨌든 이선으로 물러나고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근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사실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그랬을 때는 3분의 2 요건이 출석 의원 3분의 2의 요건이 필요한데 그때 또 부결표를 저는 국민의힘이 던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미 6표의 이탈표가 확인되고 2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 이미 확인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내란 상설 특검 통과 때를 좀 보면은 이게 기명 투표였음에도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22표가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가 또 탄핵 찬성표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계엄 해제할 때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어요. 이 18명은 본인이 이 계엄을 해제한다는데 같이 의견을 해도 아예 국회에 못 들어온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최소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명은 이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기명투표였어요. 네. 본인의 이름을 걸고 얼굴을 공개하고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수사는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기류로 있다는 거예요. 22명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총 의원은 108명이거든요. 네. 5분의 1, 한 20% 정도가 이런 입장이라면 탄핵과 관련해서 정반대 입장을 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사실 진짜 그 표결 무산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좀 분노를 했었고, 뭐 국민의힘 그 앞에서 장례식을 좀 치른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근조환을 보내고 또 굉장히 이제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각 문자 폭탄들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상 좀 이제 이 국민을 좀 이기기 어려워서 이렇게 좀 입장을 좀 바꾸거나 좀 표결에 좀 네. 참여한다는 의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어떤 국면이 있었냐면 이거 민주당이 국민들을 뭐 앞에서 이끌고 이랬던 국면이 그 당시에 뭐 탄핵백서를 쓰신 분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게 탄핵이란 건 굉장히 엄중합니다.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한 집회 현장에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두 글자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헌정사의 비극인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한다라고 이 깃발을 들면 정치권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저는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본다라고 생각해요.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다 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시장이 열리니 많이 이랬었어요. 그리고 탄핵이 부결되니까 당장 블랙 먼데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 날 한국 환율 시장 환율 1430원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측치를 이미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430원 돌파했고요. 지금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1500원 선 돌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환율 저지를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국민연금개혁, 이 정부 4대 개혁안 중에 하나로 냈었습니다. 연금개혁은 진짜 소원해진 거예요. 진짜 어렵게 된 국면을 초래했습니다. 한미동맹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었는데요. 미국에서 대단한 판단 오판을 했다라고 국무부 부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원래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절호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막 우리를 머니머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주한 북방비. 미군과 관련해서. 네. 그런데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만 들렸다 갔어요. 마지막으로 협상할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종결되기 이전에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그냥 우리가 던져버렸습니다. 미국 그러면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리스크 관리의 가장 핵심은 어떤 리스크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면 그거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선택을 국민들이 하는데 계속 의원들이 반발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픽스 첫 번째 주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탄핵 정국의 권선동 원내대표 선출입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이 신임 원내대표 자리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뭐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이거는 뭐 권한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냥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모여서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이야기를 네. 했었어요. 이거 대단히 민주적이지 않은 논의 방식입니다. 초재선할 것 없이 같이 원내사령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띄웠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의원은 이 국면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 호위대를 자처하는 정치인으로 최소한 보이는 네.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체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엄이 발동됐을 때 의원들에게 이른바 교란 문자를 보냈어요. 네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지금 본회의에서 이 저지 표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당사로 갔다라는 네. 거죠. 본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본청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한다는 이유로 당사로 가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 막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대통령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지휘관이 지금 국회 안에 100에서 뭐 100 몇 명밖에 없으니까 빨리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네네. 100 몇 명밖에 없다는 걸 누가 알려줬느냐와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의석수를 누가 맞습니다. 이제 제보를 하고 전달을 했느냐가 네. 또 지금 좀 하나의 쟁점이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의 입건은 좀 불가피해요. 그러면 그걸 대체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너무 위기 국면이니까요. 지금 심리적 분당 사태라는 이야기는 이 계엄 국면 이전부터 나왔었고요. 네. 국민의힘은 정말 물리적 분당도 가능한 상황까지 초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봉합할 수 있는 정치력, 리더십을 가진 의원이 과연 저 권성동 의원인지 좀 국민들이 물음표를 상당히 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표결과 관련해서 어떤 키를 쥐게 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인물이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될까 이렇게 언론이 좀 주목을 했는데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지금 뭐 아주 직전까지 나온 반응은 지금까지는 당론이 탄핵 부결이었기 때문에 네. 이 당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원총회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내란죄 자백에 지나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인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의원들은 자율투표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원외 당대표다 보니까 이 원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고 부결을 할지 가결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또 제약이 되는 거예요. 원외의 한계 그리고 당을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지 못한 한계가 이 종합이 되면서 이제 사실상 큰 울림이 없는 이제 항변처럼 됐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 원내에 이 지도부들과 함께 어떤 의견을 모을 건지 그리고 이런 총회에서 어떤 입장을 과연 의원들이 개진할 것인지에 따라서 출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기본적으로 무기명 투표로 네.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개인의 결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미 8표에는 정말 한두 표만 부족한 상황까지 와버려서 이게 당론으로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한들 큰 의미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기명 투표라는 게 또 하나의 좀 이제 이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여당 지도부 붕괴설도 지금 좀 돌고 있거든요. 최고위원 중에 이제 4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붕괴된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탄핵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런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한동훈 지도체제 붕괴 시나리오
저희 시간이 별로 없지만 네.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친윤계 말로 계속 나오는 거죠. 이 국면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고 당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탄핵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역공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보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일 텐데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나리오대로 되지도 않을 겁니다.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고요. 이런 위기 상황은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윤상현 의원 1년만 버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국민들의 정말 네. 역풍을 맞았잖아요. 네네. 이런 엄중함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히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들이 정치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산 여고생이 또 연설에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2차 투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